자, 1940년부터 50년대에 실제로 딥러닝의 시초인 인공신경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이러한 신경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궁금증이 필요하겠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동물과 달리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할까? 또는 아인슈타인은 어떤 뇌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공간의 비밀을 오로지 숫자만으로 알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왜 보통 사람은 아인슈타인과 다르게 그러한 천재적인 사고가 어려울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의 구조를 모방한 퍼셉트론이라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과학자들이 뇌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000억 개 가량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들과 약 100조 개 가량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더라. 뇌를 봤더니 그리고 그 안에서 화학적인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 의사결정하고 밥도 먹고 눈도 보고 다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생물 시간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 표현을 아래 그림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정보, 우리가 눈으로 보든 촉감으로 느끼든 뭐가 됐든 간에 정보가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씩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약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1000억 개들이 특정 정보를 모은 다음에 다른 신경세포들과 약 100조가량 매우 많은 다른 신경세포들과 이런 선을 이으면서 이어집니다. 이어서 전달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다가 특정하게 좋은 정보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기준을 통해서 실제 Y와 같은 출력을 하는 거예요. 표현상 X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출력값이 나오는 건 동일하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안에서 100억 개, 1000조 개 가량의 어떤 콤비네이션이 있겠죠. 조합이 있는데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입력받으면 말을 하죠. 상대가 말을 하면 그걸 듣고 대답을 하죠. 그렇죠? 그 흐름에 이런 구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의 구조를 분석을 했고 실제로 이 뇌의 구조와 동작을 완벽히 재현한다면 사실은 인공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선 구현이 쉽지가 않습니다. 1000억 개가량의 입력 데이터 그리고 100조 가량의 전달하는 연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에 만만치 않다고 해서 만만치 않네? 안 되겠네? 접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자. 뭘 해볼까? 데이터를 입력받는 뉴런을 대신하는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입력값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화학적 신호로 무언가 전달하는데 주고받는데 그것은 물질 아니지만 숫자라는 빅데이터를 전달하면 되죠. 입력값을 함수를 통해서 무언가 값으로 전환하고 실제 그 전달되는 값은 숫자 데이터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전달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그것이 프로그래밍이죠. 이를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과정을 1000억 개가량의 뉴런, 100조 가량의 가지는 만들 수가 없지만 이러한 관점의 흐름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더라.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뇌의 구조를 모방한 것이 퍼셉트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퍼셉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인간의 뇌는 입력 데이터를 단순하게 하나의 뉴런을 흉내낸 퍼셉트론만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앞선 그림에서는
지금 뭐 1000억 개, 100조 개 가량을 다 그려낸 게 아니죠. 하나의 뉴런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 거치죠. 따라서 단순히 인간 뇌는 하나의 뉴런만 거치는 건 아니고 숨겨진 여러 층의 뉴런들을 거칠 것이다. 약 100조 개,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출력을 바꿀 겁니다. 이를 모방한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자, 입력 데이터 x1, x2, xn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가 조합을 통해서 모이겠죠? 모입니다.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는 것들이 다른 신경세포에도 전달을 또 합니다. 전달. 그런 다음에 특정 기준에 따라서 최종 아웃풋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봤던 이 뉴런의 모습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아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입력 레이어, 출력 레이어, 은닉 레이어라고 하는데 입력, 출력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뉴런들을 모두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닉층을 끊임없이 늘리면 이를 복잡하게 쌓아서 깊은 신경 구조를 만들면 당연히 인공뇌 가능하겠죠? 그러한 인공뇌를 가능하게 하는 신경망 구형이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에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층이 깊어지는 것을 딥하다는 표현을 써서 딥러닝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 눈은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을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내부적으로 신경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숫자는 5일 거라고 토해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숫자라는 것을 데이터화해서 표현시킨 다음에 많은 은닉층들을 거친다면 최종적으로 숫자가 5야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딥러닝 또는 다층 퍼셉트론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Artificial Neural Network, 줄여서 ANN이라고 합니다. 인간 뇌에 있는 신경 구조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네트워크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두뇌의 신경세포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 구조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인간 뇌는 사실 앞에서 본 것처럼 1000억 개, 100조 개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산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마다 뇌를 따로 쓰지 않죠. 어떤 문제를 풀든 동일한 뇌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처럼 하나의 학습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학습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룰 기반, 특징 기반, 규칙 기반으로 하자면 수천 개의 모델 또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것 대신에 하나만 쓰자는 거예요. 인간의 뇌처럼.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규칙, 함수, 가설, 문제도 하나의 함수로 유니버셜한 함수처럼 만들려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앞서 그림처럼 인간에 있는 뇌에 있는 뉴런, 이것이 위에 그림과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것을 인공신경망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값마다 보면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중치라는 것을 곱해서 다 더합니다. 시그마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특정 기준에서 더해진 값에서 이 수치가 중요한지 아닌지 또 하나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 가중치가 반영이 돼서 최종적인 출력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여기엔 동그라미들, 마치 여기에 있는 하나의 뉴런입니다. 또는 이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뉴런들의 값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되죠. 빨간 선 전달됩니다.
이 전달되는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노드이자 전달선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뇌는 이런 뉴런들이 결국 서로의 신호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고 특정한 임계값을 넘으면 그 임계값을 결정하는 것이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값이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 임계값을 넘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뇌의 비밀, 즉 뇌의 구조를 모방해서 퍼셉트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은 결국 인간 뇌를 모방하듯이 꽤 많은 층을 은닉층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딥러닝이라고 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입력값이 가중치를 받아서 모두 서메이션 되고 이것을 특정한 기준을 통해서 최종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과정,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인간 내 비밀을 통해서 좀 더 퍼셉트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퍼셉트론 구조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단층 퍼셉트론입니다. 즉 여러 개의 노드 또는 뉴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층이 있는 인공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건데 1958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고, 앞서 봤던 그림과 동일하게 뉴런들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실제 연결선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된 다음에 이렇게 서메이션 과정, 그리고 특정한 기준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파악하는 액티베이션 통해서 출력되는 것,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치는 입력과 출력이 거의 다이렉트로 이어져 있죠. 중간에 어떠한 층이 없이 그저 입력된 값이 더하기만 해서 그냥 출력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층 또는 단일층으로 이루어진 단층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입력층과 출력층 이렇게 하나에 묶여있는 단일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구조와 용어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각 노드에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되면 연결 강도, 우린 그것을 수학적 표현으로는 가중치 또는 개수라고 또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 연결 강도를 곱한 다음에 결국 다 합산합니다. 그렇게 전달된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 따라서 결국 분류 문제냐 아니면 회귀 문제냐에 따라서 분류 문제는 0 아니면 1 아니면 회귀 문제면 연속된 값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력할까 이런 고민이 들겠죠. 그 방식에 맞게 변환시키는 것이 액티베이션 함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액티베이션 함수의 목적은 꽤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그저 데이터가 각 노드에 입력되고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게 끝입니다.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단층 퍼셉트론입니다. 자, 데이터가 입력되는 노드는 인풋 레이어, 입력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 입력 데이터 각각의 가중치가 곱해지죠. 이 곱해진 값은 결국 최종적인 아웃풋, 출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때 가중치를 연결하는 선을 의미하는 또는 가중치 자체를 가중치라고 하고, 결국 이것이 다 더해져서 결국 최종적인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에 도달합니다. 결국 해결하는 문제의 목적에 맞게 최종 출력값을 반환하는 것이 아웃풋 레이어인 거죠. 그런데 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분류 문제냐 아니면 회귀 문제에 따라 달라지죠. 따라서 분명히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출력값이 약간은 변형 또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같은 3번으로 묶여있는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된 값을 그대로 모두 반영하지 않고 특정 수준의 데이터만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변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값을 정한 다음에 또는 스레시홀드라는 것을 정한 다음에 이 출력을 최종적으로
스레스홀드 0.5다. 예를 들어서 0.5 이면은 0으로 하겠다. 그 이상은 1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분류 문제겠죠. 아니면 스레스홀드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더한 값이 뭐 1이든 100이든 200이든 마이너스 50이든 그대로 출력하는 것, 이것은 회귀 문제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출력값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게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액티베이션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맞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단순히 출력값을 변환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형태가 다양하게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사실 이 스레시홀드에서는 궁극적으로 비선형 스케일링과 유사합니다. 우리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마지막에 스케일링 하죠. 그쵸? 스케일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출력값에 대해서 특정한 값으로 바꾸거나 그럴 때 최대한 선형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정교한 패턴, 데이터가 대부분 선형보다는 비선형 패턴이 많겠죠. 그래서 출력값도 당연히 선형보다는 비선형적인 모습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특정 범위에 제한되도록 스케일링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정 수준이 넘는 데이터만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굳이 비선형 스케일링입니까? 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입력값의 출력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들어왔죠? 단순히 더하기밖에 없어요. 너무 단순하죠? 아웃풋이 나왔어요. 그럼 이 아웃풋이 잘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당연히 안 맞아요. 처음부터 잘 맞을 수가 없죠. 그러면 무언가 얘 많이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데이터를 넣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켜봐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축적으로 필요한 건 뭐죠? 가중치죠. 궁극적으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x라고 할게요. 이때의 a와 b가 여기에선 가중치입니다. 똑같은 표현식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회귀 분석과 같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데이터와 가중치 곱해진 이런 네트워크 형식 신경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그냥 들어갔어요. 가중치가 곱해졌어요. y가 나왔죠. 이때 가중치가 추정된 게 아니라 이미 값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틀렸을 겁니다. 틀렸으면 이걸 얼마나 틀렸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틀렸는지 알아야 이 가중치를 바꾸겠죠. 그것을 사실은 아래 보이는 수식처럼 얼마나 틀렸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비용함수, 코스트 함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비용함수가 얼마나 틀렸지를 관여하는 것은 바로 이 가중치입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곱해져서 더한 거잖아요.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종 출력값이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이라는 것을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지만 사실 미분을 쓸 일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틀렸지를 각 가중치마다 미분을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얼마나 틀렸는지 각 가중치별로 비용함수에 대한 책임 또는 영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그냥 미분, 단순 계산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어디다 쓰는 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미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굳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따라서 출력값이 나왔는데 얼마나 틀렸는지 비용함수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걸 미분을 통해서 각 가중치마다 도대체 이만큼 틀렸는데 누구 책임이야? 그걸 판단하는 거야. 얼마만큼의 책임이야? 얘는 0.2만큼 책임이야. 0.5만큼 책임이야. 이걸 판단하는 것이 미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처음에 가중치가 있죠. 처음 값이 있는데 이것들을 틀린 정도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튜닝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가중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중치가 나오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또 얻습니다. 데이터를. 그럼 아웃풋 또 나오겠죠? 그러면 앞선 결과보다는
틀린 정도가 보통 감소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틀려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최대한 안 틀릴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답에 가까워질 때 가중치를 픽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함수는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알 필요는 전혀 없지만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가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가 문제에 맞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로 반환한다. 그런데 비선형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최대한 각 가중치가 얼마나 틀렸는지 영향을 계산할 수 있도록 미분이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단층 퍼셉트론을 살펴봤고 다시 한번 용어를 확인해보고 이 과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데이터 분석할 때 큰 줄기로 보는 게 대표적인 지도학습 방법 중에서 뭐였죠?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입니다. 그쵸? 앞서 제가 살짝 밑밥을 깔긴 했는데 결국 회귀 문제가 뭐였죠? y는 ax 더하기 bx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걸 신경망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에 각 가중치 여기서는 a, b가 되겠죠? 곱해져서 더해진 거예요. 이게 회귀 분석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분류 문제. 분류 문제는 이렇게 회귀 분석된 결과를 회귀 분석은 이러한 직선 나오죠? 그런데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곱해서 변형시켜서 0 또는 1값으로 바꿔주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돌아가 보시고요. 그래서 분류 문제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건 역시 결국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결과를 바꿔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 강의에서 포인트였죠. 따라서 이거를 신경망으로 표현하면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액티베이션 함수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함수 통과시켜서 최종적인 0과 1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경망의 표현식을 회귀 문제, 분류 문제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귀 문제, 분류 문제 할 때 별도의 알고리즘 배웠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경망으로 퉁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귀 문제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 아닙니까? 아니죠. 있다고 칩시다. 액티베이션. 뭘로 하면 되죠? 그냥 리니얼로. 예를 들면 직선인 거죠. 직선 형태. 선형으로. y는 x 이런 형태. 넣었다 치면 되죠. 그쵸? 그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장점은 어떤 문제든 동일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결국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고 결국 마지막 액티베이션 펑션만 달라지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장점 때문에 딥러닝을 쓸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층 퍼셉트론을 봤습니다. 입력과 출력만 있는 단일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이고 여기에서 입력층, 가중치, 출력층, 활성함수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회귀 문제, 분류 문제 모두 이렇게 신경망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봤듯이 우리가 회귀 문제, 분류 문제 모두 지도학습 문제죠. 그래서 지도학습 문제를 간단하게 인공신경망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봤던 회귀 문제는 리니어 리그레션, 분류 문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썼었죠. 근데 그거는 훨씬 간단합니다. 모습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만들고요. 임의의 가중치를 넣고 출력합니다. 자, x 제가 1, 2, 3, 4, 5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1, 2, 3, 4하고 들어간 거죠? 이게
가중치와 곱해집니다. 다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로 가중치를 제가 정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냥 정합니다. 0.5, 0.6, 0.1, 0.3, 0.2. 일단 정하는 거예요. 일단. 자, 정해서 이 두 개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더하기 파이썬에선 이렇게 끝입니다. 곱하기 더하기 그것이 출력입니다. 그래서 회귀 문제 데이터 가중치 곱하기 더하기 출력 그대로 표현한 게 이렇게 간단하게 단 3-4줄의 코드로 끝납니다. 마찬가지 분류 문제 동일하게 1, 2, 3, 4, 5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중치를 임의로 넣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출력은 이게 맞는데 출력된 값을 우리는 결국 최종 출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썼는데 그 수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 또는 활성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활성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함수 만들 줄 아시죠? 그래서 무언가 입력이 되면 그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수식을 거쳐서 출력된다. 그래서 원래 y 값은 이게 뭐였죠? 4.2였습니다. 4점인데 이걸 그저 활성화 함수에 통과시키면 이렇게 0.98로 0과 1 사이 값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분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다입니다. 실제 인공신경망은 특별한 로직이 별로 없습니다. 입력, 가중치, 출력, 입력, 가중치, 출력, 분류 문제, 회귀 문제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그림이죠. 입력 데이터 가중치 출력 그리고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수가 있는 제 강의에서 표현했던 수식으로 바뀝니다. 자, 분명히 가중치 5개, x 입력 5개였습니다. 두 개를 곱했죠? 회귀 문제 기준. 그렇죠. 이걸 풀었으면 결국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더하기 w3 곱하기 x3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우리가 아는 회귀 분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수항이 필요하다. 컨스탄트. 그러면 하나 상수 넣으면 되죠. 그러면 x가 없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x는 1이 있는 거죠. 1, x1, x2, x3, x4, x5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분류 문제는 회귀 분석식이 결국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 끝입니다. 상수항이 있으면 아래와 같고요. 이렇게 이 그림 하나만으로 출력층이 있는 단일 퍼셉트론 하나만으로 회귀 문제, 분류 문제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물론 지금 가중치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긴 했지만 이 내용은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단층 퍼셉트론의 구조는 이게 다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 마지막 딥러닝까지 확장할 건데 딥러닝으로 확장하려면 결국 앞서 잠깐 본 적이 있듯이 이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을 많이 추가하게 됩니다. 은닉층을 많이 추가한다는 것은 결국 회귀 분석 계속 여러 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그래서 앞에도 그 내용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국 딥러닝이란 입력 데이터가 출력되는 건데 그 중간에 은닉층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앞에 봤던 단층 퍼셉트론을 비유하자면 단층 퍼셉트론이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 출력을 또 모아서 또 회귀 분석을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데이터로 치고 회귀 분석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귀 분석을 계속 활용합니다. 그래서 은닉층을 늘려주면 결국 회귀 분석을 반복적으로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케이스를 잠시 한번 고려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노드가 3개인 아래 그림과 같이 은닉층을 하나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추가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회귀 분석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만큼 가중치가 늘어나겠죠? 앞서 봤던 W 파란색 가중치 있죠? 여기에 그림에서 파란색 그대로 있습니다. 파란색 선입니다.
이거 한 번 하는 거 필요한데 노란색 선도 한 번 또 하죠. 녹색 선도 한 번 또 합니다. 즉 3번의 회귀 분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회귀 분석이니까 가중치가 3개 필요하겠죠. 3개 묶음. 그쵸?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에서 가중치를 한 번 했죠. 한 번. 그런데 은닉층이 추가되니까 제가 이렇게 가중치를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3개 이렇게 넣었어요. 이미 가중치. 그래서 총 5개가 아니라 15개 가중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반영해서 식은 똑같습니다. 가중치 곱하기 썸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거예요. 이 과정상에서 내부적으로 다 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다 곱해서 더한 것까지 하나, 둘, 3개 나오는데 이걸 썸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금방 은닉층이 추가된 인공신경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가중치 표현식,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쓰면, 자, 앞에선 가중치가 하나의 묶음이었죠. 그쵸? 이렇게 식이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닉층이 추가되면 이 가중치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마치 행렬과 같이 이렇게 커진 가중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맨 위에 줄 한 번 곱해서 더해지고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 이 데이터가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가중치와 곱해서 더해져서 여기 들어가고, 마지막 데이터가 다시 한번 마지막 가중치를 모두 곱해서 더해져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회귀 분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나 회귀 분석 한 번, 또 한 번 회귀 분석 한 번, 또 한 번 회귀 분석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뉴런이 있을 때, 3개의 노드가 있는 은닉층이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식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뭘 포인트하고 싶냐면, 자,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행렬입니다. 즉, 달라지는 건 데이터 그대로, 출력 그대로입니다. 입출력 달라지는 것 전혀 없고, 우리가 결국 나중에 딥러닝을 배울 때 결국 달라지는 건 은닉층이구나. 그런데 수식으로 보자면 딥러닝으로 가면 입력 출력이 바뀌는 건 전혀 아니고 그저 가중치 모습이 바뀌는구나. 그런데 이 모습이 보시면 이렇게 풀어 쓰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선 이런 인공신경망이 하나의 층에 수백 개의 입력감 또는 가중치가 존재할 수 있죠. 하나의 은닉층이라도, 또는 은닉층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가중치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수학 표현식이 바로 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행렬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가 선형대수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왜 언급하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려면 수학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잘하면 따라오기 수월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선형대 들어야 됩니까? 뭐 들으면 좋아요. 근데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 도대체 행렬이 뭐야? 도대체 선형대수가 뭐야? 라는 것을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은닉층이 추가되면 가중치가 늘어나게 되고 이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그저 행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행렬을 다루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어 있어요. 딥러닝보다 훨씬 과거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좀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선형대수를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쉽게 단층 퍼셉트론을 이렇게 파이썬으로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 나중을 대비해서 은닉층이 추가돼도 입출력은 바뀌는 게 없고 오로지 가중치만 늘어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트릭스 또는 행렬이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포인트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포인트하면, 자, 앞에서 제가 동일한 수식인데
가중치를 임의로 부여를 했죠. 그랬을 때 출력은 13.4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중치를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히 많이 바꾼 것도 없어요. 뭐 바꿨냐면 비교해보면 아마도 뒤에 있는 이런 값 임의로 바꾼 것 같습니다. 별로 바꾼 게 없죠? 제가 봐도 별로 없습니다. 임의로 별로 바꾼 게 없는데 이것 하나 이것 하나 정도? 그러는데 값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안다면 이제 비교할 수 있죠. y값 나왔으니까 이것과 이것 중에서 무엇이 정답 가깝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슈는 아니 도대체 우리는 이 가중치를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걸 임의로 부여했습니까? 뭐 어쩌자는 거죠? 이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그쵸?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는 건 인공신경망 프레임워크가 맞는데 이 가중치를 어떻게 추정하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단층 퍼셉트론이 인공신경망의 효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중치를 임의로 우리가 정의했을 뿐 사실은 가중치를 추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층 퍼셉트론은 그 유용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 프레임워크가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가중치를 임의로 정할 뿐 어떻게 x와 y의 연관성을 반영해서 정교한 가중치를 추정할 수가 있지? 이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단층 퍼셉트론은 이때부터 해서 잠시 소강기 침체기를 거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앞선 예시처럼 퍼셉트론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AI 윈터라고 하고요. 이 퍼셉트론은 데이터를 전혀 학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가 입력한 가중치를 적용한 것일 뿐 전혀 데이터를 학습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퍼셉트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기계한테 가중치를 스스로 찾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기계한테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학습시키지?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도널드 올딩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뉴런에 대해서 작동 원리를 연구하다가 서로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뉴런들을 함께 활성화, 비활성화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앞서 봤던 그림 있죠. 이런 그림. 굉장히 노드가 많고 층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반복적으로 교류하는데 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좀 중요한 값들은 예를 들어 이거라 칠게요. 이렇게 묶여있는 노드와 그 서연들은 가중치가 함께 활성화가 되거나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좀 무언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뭉쳐서 비활성화되면서 두께가 낮아지더라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해서 우리도 인공지능한테 실제로 가중치를 학습시켜서 가중치를 중요한 값들은 증가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값은 없애도록 학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이것을 햄의 학습 법칙이라고 합니다. 러닝 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퍼셉트론한테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결국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목표치를 만족시킬 때까지 뉴런에 가해지는 입력과 출력을 업데이트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는 출력은 업데이트가 아니겠죠. 출력이야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통해서 입력, 출력을 통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햄의 학습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디어는 있는데
무언가 표현식이 좀 단순합니다. 실제 적용시키기 좀 애매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킵니다. 아래와 같이. 자, 분명히 헤메 이론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임은 분명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수정됩니다. 확장되고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과연 타당한 방식인가라는 것은 논쟁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바꾸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진 그 대안보다는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쓰니까 우리가 앞서 제가 언급한 것도 있지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려면 그렇죠? 뭐가 필요하죠? 정답이랑 실제 출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즉 출력과 목표값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잘 맞으면 업데이트 안 하고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잘 맞지 않으면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넣기 위해서 기존의 해외 이론에서는 여기 보시면 목표값만 있지 실제 출력값의 비교 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실제 목표값 대비 출력값이 얼마나 틀렸지라는 것을 반영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값은 1인데 출력값은 1이야. 그러면 이 차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0이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틀렸어. 그러면 차이가 커지죠. 그리고 차이에는 양수, 음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향까지 고려해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변경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나 틀렸냐를 반영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렇게 반영한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1, 마이너스 1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만큼 틀렸어요. 그러면 더하기잖아요. 틀린 만큼 2씩 더할까요? 그러면 한 번에 맞추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2가 아니라 좀 더 큰 숫자일 수도 있고 또는 2가 너무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한 번만에 1을 더하면 출력값 마이너스 1에서 1을 더하면 1이 되죠. 또는 1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반복이 한 번이면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매우 단순한 예시를 들었어요. 그런데 훨씬 복잡한 문제, 훨씬 많은 가중치들이 있다면 이거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한 번만에 이동하는 게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변경하는 건 좋은데 너무 급격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의로 여기 앞에 러닝 레이트라는 학습률을 반영합니다. 약간씩 변경해서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컴퓨터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가 반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모든 가중치를 잘 맞추기 위해서 약간씩만 튜닝해서 반복을 늘려서 대응하자 이런 관점으로 등장한 게 러닝 레이트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형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표현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틀렸을까? 그것이 이렇게 코스트 함수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쓰는 MSE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함수를 보시면 결국 차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각 가중치에 미분을 해서 가중치마다 이 틀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이 있지 계산한 다음에 러닝 레이트 곱해서 약간씩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이 가중치는 각 가중치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언제까지 모든 가중치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처음에 제가 앞에 예시해서 틀린 가중치를 넣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상관이 없는 겁니다. 틀려도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시행착오를 겪죠.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한 번에 정답을 맞추려고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포뮬러를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틀리면 어때? 초회값인데 그죠? 중요한 건 한 번에 맞추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꾸준하게 노력해서 반복적으로 정답에 가까이 갔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봤던 예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이렇게 해서 학습이라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자, 아래 코드를 보시면 조금 제가 포뮬렛을 더 넣었습니다. 정리한 건데요. 일단 데이터를 로딩해서 출력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래처럼 나옵니다. 자, 왔다 갔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x는 x1, x2, x3 이렇게 들어가 있죠. 3개 변수입니다. 4개 로우예요. 그리고 실제 y 값도 마찬가지. 0과 1 분류 문제 예시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0과 1을 맞추는 거예요. 데이터 이렇게 넣었고 이런 데이터를 넣었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x를 분리했습니다. 독립변수 3개만 뽑아서 x라고 넣었고 마찬가지 y도 y만 뽑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틀려도 상관이 없죠. 이젠 그 이유를 이제 아셨죠. 임의로 제가 x의 크기만큼 0을 넣었어요. 즉 이렇게 됐어요. 초기 가중치는 결국 x1 곱하기 0, x2 곱하기 0, x3 곱하기 0을 더한 거죠. 이렇게 임의로 넣었어요. 완전 틀렸죠?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넣었고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쵸? 동일하죠? 형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러닝 레이트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걸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면 자, 트레이닝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x와 y를 받았고 러닝 레이트를 0.01로 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x의 쉐입 0 4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에 넣은 게 아니라 하나씩 떼서 넣었어요. 떼서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정을 4번 반복해서 첫 번째 로우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가중치 0이죠? 곱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통과돼요. 실제 y죠. 그리고 차이를 구하면 얼마나 틀렸는지 압니다. 그럼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쓰면 정교한 게 아닙니다. 정교한 게 아니고 그대로 쓴 건데도 얼마나 틀렸나 여기 있죠? 그리고 뒤에 x, 앞에 러닝 레이트 똑같습니다. 얼마나 틀렸냐? 뒤에 x, 앞에 러닝 레이트 이걸 그대로 더해서 원래 값에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 출력은 제가 프린트한 게 뭐냐면 입력값은 뭐고 목표값은 뭐였는데 출력값은 뭐다? 가중치는 어떻게 바뀌었다?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매우 심플하죠? 진짜 이게 돼? 싶을 정도로 그냥 틀렸는데 시행착오를 통해 반복할게 만든 게 이 함수예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트레이닝 x, y라고 하면 이 한 줄 넣어서 틀린 걸 반영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또 한 줄 넣어서 업데이트, 또 한 줄 넣어서 업데이트, 또 한 줄 넣어서 업데이트 총 4번에 반복하겠죠. 이걸 모두 출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000인데 입력값 첫 번째 로우 0, 0, 1 들어가죠? 목표는 0입니다. 출력했더니 0.5가 나왔대요. 그래서 000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왜? 이만큼 틀려서 틀린 걸 업데이트한 거예요. 가중치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야지 좀 더 잘 맞는지를 본 거예요. 지금 0.5가 틀렸잖아요. 그렇죠? 틀렸어요. 에러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로우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입력값 0, 1, 1 목표 0이에요. 출력했더니 이렇게 계산됐죠? 이렇게 넣어 계산했더니 출력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지 이만큼. 그런데 중요한 거 앞에서 에러가 0.5였는데 지금은 0.49로 줄어들었죠.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가중치가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줄 또 넣었어요. 1, 0, 1. 목표 0이에요. 그쵸? Y가 나왔어요. 얼마나 틀렸지? 또 줄어들었어요. 가중치가 또 업데이트됩니다. 네 번째 줄 넣었어요. 목표, 출력. 에러가 늘었죠, 이번엔? 늘었습니다. 늘 수도 있습니다. 늘어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게, 자, 조금씩 틀릴 때는 약간씩 바뀌는데 크게 틀리면 다시 한번 크게 바뀝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값이 정교성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넣은 가중치는 이건데 최종 출력 가중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8.7 곱하기 10-5승 이런 거긴 한데 0은 아니에요. 그렇죠? 업데이트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중치 업데이트를 통해서 결국 정답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이 네 가지 Y를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전히 에러가 작지가 않아요. 크죠?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생겨요. 자, 분명히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한 번 학습했죠. 네 줄 다. 그랬더니 가중치는 업데이트 되는 거 알겠어. 업데이트가 되었어. 근데 여전히 못 맞춰. 이거 넣으면 이게 나오나요? 예를 들면 0 곱하기 8.7 더하기 0 곱하기 7.4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9.9 하면 0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물론 액티브에 통과시켜야겠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하느냐? 굳이 데이터를 한 번만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쵸? 아니 무슨 우리가 일제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를 몇 번 할지는 우리의 인생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시행착오에 대해서 내가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꼰대라고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몇 번의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할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4개의 로우를 한 번만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폭, 배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에폭이라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몇 번 학습을 할까? 난 10회 정도 할래? 즉 나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도 한 번만에 책 다 읽고 시험 치는 거 아니죠? 몇 번 복습하지? 그게 있잖아요. 내가 몇 번 복습할 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에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실 여기에서 한 줄 한 줄 넣었죠. 데이터를. 이것을 배치라고 해요. 즉 내가 한 개씩 넣을지 두 개씩 넣을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나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난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학습하면 어려워. 한 줄 넣어도 돼요. 나는 근데 좀 똑똑해졌어. 두 줄까지는 괜찮아. 두 개 넣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습,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배치라는 것은 한 번 에폭을 할 때 얼마나 틀렸지 맞췄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반영할 로우 샘플의 개수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갔죠. 다 정리하면 굳이 데이터를 한 번만 학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몇 번 시행착오를 반복할지 결정하는 게 에폭. 그리고 한 번 에폭할 때 얼마만큼의 로우를 넣을까? 내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까? 결정하는 것이 배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 어떤 배치가 좋습니까?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한 줄씩 넣는 것을 배치 사이즈가 1이라고 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또는 통상 전체 나는 4개 다 넣을래요? 이래도 돼요. 이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통상 보통은 1보단 크게 하고 전체 트레이닝 셋 샘플 개수보다 작게 하는 경향을 씁니다. 이걸 흔히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배치를 썼지만 통상 미니 배치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어떤 게 좋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가중치를 데이터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면 되는구나 라는 관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코드로 구현한 게 트레이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데이터를 한 번만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폭을 발행했을 때 어떻게 코드가 바뀝니까? 살펴보면 아래 내용입니다. 자, 달라진 건 코드에서 제가 샵으로 표시한 반복문이 추가된 것, 이거 한 줄밖에 없습니다. 물론 프린트가 추가되고 한 게 있지만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고, 실제 중요한 코드는 데이터, x, y, 가중치, 그리고 활성함수, 가중치 업데이트. 근데 이 폭을 반복을 추가한 거예요. 그밖에 없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폭만 추가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초기 가중치 이렇게 됐죠? 그렇죠? 첫 번째 에폭일 때 가중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에폭을 또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에러가 여기서 보시면 0.5, 0.48, 0.5, 0.48 줄어들었어요. 이어서 계속 0.45, 0.43 이렇게 바뀌었죠. 줄어들죠. 계속 줄어들죠. 0.4, 0.3, 0.36, 33, 32 줄어듭니다. 이 폭을 반복해서 계속 복습을 했더니 에러가 줄어들어요. 28, 28, 27, 25 그렇죠? 22, 20, 19, 18 계속 줄어들어요. 언제까지 줄어듭니까? 제가 100번 했을걸요 아마. 100번 했더니 그쵸? 에러가 0.02까지 줄어들었어. 0.02까지. 그리고 최종 가중치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3.6 그리고 마이너스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쵸? 앞에 건 크고 두 개는 작네요. 이렇게 최종 가중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할 수 있죠? 이렇게 이 폭을 100번 반복을 해서 이 폭을 파라미터로 받았죠. 파라미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든 에러, 이렇게 나온 가중치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정말로 y가 0, 0, 1, 1 이 값을 이 네 가지 케이스죠. 모두 잘 예측할 수 있는 가중치일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학습된 결과를 테스팅한다 라는 의미에서 테스팅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가중치는 하나의 후보죠. 그리고 앞에서 이 폭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던 이 케이스의 가중치는 또 달랐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F폭으로 나온 100번을 통해 나온 가중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테스트를 만들었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테스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정한 가중치가 있죠. 이걸 그대로 넣습니다. 그대로 넣고 이 그대로 넣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글로벌 베리어블로 넣은 거예요. 추정된 가중치는 밖으로 나와서 함수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넣었고 x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x가 있죠? 이 x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추정한 가중치 원래 데이터의 x 곱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통과. 끝입니다. 이게 당연하죠? 우리가 만든 가중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제가 입력 데이터 x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었기 때문에 2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엑시스를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차원일 때는 이렇게 x가 필요 없도록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테스팅을 하는데 추정된 가중치와 x를 우리가 넣어서 검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테스팅 함수를 통해서 추정한 가중치 원래 x값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0.02, 0.02, 0.97, 0.97 볼까요? 원래 참값 0, 0, 1, 1이죠.
매우 근접합니다. 그렇죠? 고작 우리가 다시 한번 코드를 보면 데이터, 입력 출력 만들고 비선형 함수 만들고 가중치 0 넣었죠? 그냥 0입니다. 그리고 그냥 위에 따른 식에 맞춰서 식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이 식에 맞춰서 그냥 업데이트 했어요. 별게 없죠? 업데이트 이폭만큼 그랬는데 너무 심플한데 이게 진짜 이론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매우 심플한 로직인데 그냥 시행착오를 무식하게 100번 반복한 거죠. 근데 0011 대신에 0.02, 0.02, 0.97이 나왔어요. 매우 근접해졌죠. 이것이 바로 딥러닝의 힘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모델링이 끝났다고 해요. 아, 예측 성능이 좋네. 그리고 이거 실제 비즈니스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가중치를 그대로 둘게. 그리고 내가 임의로 x를 또 넣어볼게. 넣을 수 있죠? 1, 1, 마이너스 1. 여기 없는 케이스죠? 넣었을 때 이런 케이스에 x가 들어오면 1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여러분들이 퍼셉트론의 한계, 데이터를 학습할 수 없는 한계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틀렸는지를 파악해서 실제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것. 이거밖에 없죠? 이를 통해서 실제 회귀 문제, 분류 문제, 내가 원하는 이품만큼 시행착오를 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반복을 해서 반복만 하면 이렇게 잘 맞춰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입력층 그리고 가중치가 곱해져서 실제 출력층 액티베이트 함수를 통해서 전달되어 변형되어 출력되죠. 이를 통해서 회귀 문제, 분류 문제를 매우 심플하게 쉽게 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단층 퍼셉트론을 가중치 업데이트를 통해서 학습까지 해서 회귀 분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에도 안타깝지만 단층 퍼셉트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공신경망의 첫 번째 위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은 사실 이 큰 위기에 대비 좀 마이너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위기로 보지 않고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를 통해서 반영한 것 이외에 진짜 큰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1958년도에 매우 오래전이죠. 인공지능의 각광을 받은 건 맞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실제로 1969년도에 마빈 민스크 교수가 한계에 대해서 논평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매우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자, 단층 퍼셉트론은 결국 회귀 문제, 분류 문제, 출력층 하나밖에 없는 단층이다 보니까 사실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서 비선형 변환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비선형적인 패턴을 분리할 수 없는,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분리해야 되죠. 분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알고리즘을 스스로 기가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하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겁니다. 분류 문제인데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으면 직선이 거의 분류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개수가 늘어나면 슬 잘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잘립니다. 잘리죠? 잘립니다. 무언가 틀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뿐 아니라 이런 케이스 말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만약에 값이 이렇게 검은색 3개, 빈 거 하나 이렇게 선 그으면 분류되죠? 그리고 흰색 3개, 검은색 하나 분류됩니다. 그런데 검은색 2개, 흰색 2개 이거 직선 하나로 분류할 수 있나요? 분류가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이렇게 분류해야 되죠? 절대로 한 개의 직선으로 분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XOR 분류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조차 분류할 수 없는 게
단층 포세트론이다. 이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하면서 인기가 매우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든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선형 분류 방식이죠. 선형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나눌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나머지 못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능이 좋은 비선형적 분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이게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층, 즉 출병층만 있는 단층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로드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게 사실 제약적이다. 제한이 좀 있고, 그리고 잘못 반영하면 앞서 제가 보여드린 예시가 매우 심플한 케이스지만 그것 이외에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여전히 가중치가 변경되지 않고 초기에 우리가 부여한 가중치가 0으로 세팅했죠.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분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중치 업데이트를 통해서 분류 결과를 변경,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학습의 개념으로 반영되긴 했지만 매우 단순한 문제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가중치가 변경되지 않아서 해결이 더 되지 않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마빈 민스크 교수의 요약, 단층 퍼셉트론은 직선 분류 하나 말고 그 어떠한 복잡한 비선형 분류 패턴을 반영할 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딥러닝의 시초 인경신경망의 등장의 핵심이었던 단층 퍼셉트론은 갑자기 소멸됩니다. 어디다 쓰지?가 됨으로써 실제 다시 한번 이 제목처럼 퍼셉트론의 한계, AI 윈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계를 해소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드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더 큰 한계가 있구나 라고 요약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기에서 인공신경망의 등장, 그 아이디에이션은 매우 좋았죠. 너무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를 AI 윈터를 해소해야만 우리는 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할 겁니다.